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시간 영희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장영실입니다. 글밥 정도는 초등 중학년 정도 수준인 것 같네요. 자, 그럼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상도 도래현, 오늘날의 부산의 한 마을에서 아이들이 팽이를 치며 놀고 있었어요. 영실이도 함께 어울리고 싶어서 아이들에게 다가갔어요. 저리 가! 너 같은 천민하고는 안 놀아! 맞아, 천한 기생아들하고는 같이 놀 수 없지. 아이들은 영실이를 깔보며 마구 놀려댔어요. 영실이는 마음이 아팠지만 꾹 참았어요. 영실이의 어머니는 동래현의 관아에 속한 기생이었어요. 관아에서 잔치가 벌어지면 시중을 들거나 춤추고 노래하는 일을 했지요. 조선시대에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신분이 나뉘었는데 영실이 어머니 같은 광기는 그 중에서도 가장 신분이 낮은 천민에 속했어요. 영실이 아버지는 장시성을 가진 양반이었지만 영실이는 양반이 될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천민이면 그 자식도 천민이 되었거든요. 영실이는 저만치 떨어져서 혼자 팽이를 쳤어요.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이 쏙닥거렸어요. 우리 팽이로 천민한테 뽐때를 보여줄까? 그래, 기생아들한테 따끔한 맛을 보여주자.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영실이에게 팽이 싸움을 걸었어요. 이야! 한 아이가 영실이의 팽이를 공격했어요. 팽이는 영실이의 팽이에 딱 부딪히자마자 튕겨나갔어요. 이번엔 어림도 없을걸. 다른 아이들도 영실이의 팽이를 공격했어요. 이번에도 영실이의 팽이만 쌩쌩 들고 다른 팽이들은 힘없이 나동그라졌어요. 너 영실이 너 이 팽이 어디서 났어? 화가 난 아이가 씩씩대며 말했어요. 내가 나무를 깎아 만든 거야. 아이들은 영실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말하지, 네가 어떻게 팽이를 깎아? 맞아, 내 팽이는 우리 아버지가 깎아줬고 다른 애들 팽이도 다 어른들이 깎아준 거라고. 너 거짓말하는 거지? 아이들이 영실이를 몰아붙였어요. 내 말을 못 믿겠다면 너희한테 보여줄 게 있어. 따라와봐. 영실이는 아이들을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러고는 마당 모퉁이에서 자루를 가져와 속을 쏟아냈어요. 우와, 멋지다. 아이들은 자루에서 쏟아져 나온 구슬, 돛배, 굴렁쇠, 얼레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모두 나무로 만든 장난감이었어요. 차기에 딱 좋은 제기와 쉽게 뒤집히지 않을 딱지, 당장이라도 하늘 높이 날올 듯한 연도 있었죠. 이걸 정말 영실이가 다 만들었단 말이야? 마음에 들면 하나씩 가져도 돼. 정말이야? 고마워. 아까는 미안했어. 아이들은 영실이가 만든 장난감을 앞다퉈 골라들었어요. 참, 그런데 영실아, 어떻게 네 팽이는 우리가 한꺼번에 공격해도 끄떡없는 거야? 내 팽이는 참나무로 만들어서 그래. 참나무로 만든 팽이는 버드나무로 만든 팽이보다 훨씬 단단하고 무겁거든. 우와, 영실이 너 진짜 대단하다. 아이들은 놀란 눈으로 영실이를 바라보았어요. 영실이는 아이들과 장난감을 가지고 한바탕 신이 나게 놀았어요. 해가 저물 무렵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자 영실이는 마루에 앉아 어머니를 기다렸어요.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밤하늘에 별 하나가 반짝일 때 어머니가 마당에 들어섰어요. 다녀오셨어요, 어머니? 그건 뭐예요? 어머니는 손에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어요. 천자문책을 가져왔단다. 너도 글을 배워야지. 영실이는 아랫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말했어요. 천민이 글을 배워도 소용없잖아요. 그런 영실이를 가만히 바라보던 어머니가 말했어요. 글을 깨치고 배우는 일은 신분이 귀하고 천한각과 상관이 없단다. 그러니 글 공부를 열심히 하렴. 영실이는 어머니에게 천자문을 배웠어요. 영실이 어머니는 천민이었지만 글을 읽을 줄 알았어요. 광기는 춤추고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양반들과 어울려 시를 짓기도 했거든요. 1월 영츠, 이 말은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기울고 달은 점점 커졌다가 도로 작아진다는 뜻이란다. 어머니, 궁금한 것이 있어요. 해는 왜 떴다 지고 달은 왜 커다랗다가 작아지나요? 영실이의 질문에 어머니는 얼른 대답하지 못했어요. 질문이 너무 엉뚱하고 어려웠거든요. 글쎄다. 하늘의 이치를 따져야 하는 일이라서 어미도 잘 모르겠구나. 하지만 글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되지 않겠느냐? 글 공부를 마친 영실이는 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왔어요.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반짝거렸어요. 어떤 별들은 자리가 바뀌는 듯한데 왜 그런 걸까? 영실이는 밤하늘을 오랫동안 올려다보았어요. (10살이) 되자 영실이는 관아의 노비가 되기 위해 어머니 곁을 떠나게 되었어요. 광기의 자식은 어릴 때부터 관아에서 노비로 일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너를 낳지 말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머니가 영실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저한테 가장 소중한 분이세요. 영실이가 울음을 가까스로 삼키며 말했어요. 그렇게 말해주니 이 어미는 그저 고맙구나. 부디 몸 건강하고 잘 지내야 한다. 어머니가 영실이를 끌어안고 흐느꼈어요. 영실이도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았답니다. 동래연의 관노가 된 장영실은 잔심부름이나 마당 쓸기 같은 잡일부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홍해, 건축, 토목 등 물건을 만들고 손질하는 일을 맡은 관청인 공방에서 일하게 됐죠. 어려서부터 무엇이든 만들기를 좋아했던 장영실은 공방에서 일하는 게 아주 즐거웠어요. 장영실은 사람들이 망가진 농기구나 못 쓰게 된 물건을 가져오면 나무를 깎고 쇠를 두드리고 갈아서 닳고 허한 물건들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정말 신기해. 장영실의 손만 거치면 버릴 것도 쓸모있는 물건이 된단 말이야. 장영실의 손은 도깨비 손인가 봐. 말끔히 고쳐진 물건을 받아든 사람들은 장영실의 재주를 놀라워했어요. 어느 날 장영실은 우연히 관아에 있는 무기 창고 안을 보았어요. 많은 무기들이 망가진 채 이곳저곳에 쌓여 있었어요. 망가진 무기를 저대로 둬서는 안 돼. 장영실은 짬이 날 때마다 망가지고 낡은 무기들을 튼튼하게 고쳐두었어요.
장영실이 무기들을 고쳐놓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왜구가 쳐들어왔어요. 왜구다! 모두 무기를 들고 나를 따르라! 동네현의 현령은 병사들을 이끌고 나가 왜구와 싸워서 크게 이겼어요. 장영실이 단단하게 고쳐놓은 무기가 큰 힘이 되었죠. 영실아, 너의 공이 크구나. 네가 무기를 잘 고쳐넣은 덕분에 왜구를 무찌를 수 있었다. 현령은 사람들 앞에서 장영실을 크게 칭찬했어요. 몇 해가 지난 어느 여름 동네현에 가뭄이 심하게 들었어요. 현령이 비를 내려 달라고 하늘에 제사를 올렸지만 가뭄은 계속됐어요. 백성들의 가슴은 쩍쩍 갈라진 논바닥처럼 바짝바짝 타들어갔지요. 장영실은 바짝 마른 논밭을 지나 높은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저 멀리 강이 보였어요. 저 강물을 논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면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한참 생각에 잠겨있던 장영실은 밝은 얼굴로 현령에게 갔어요. 나으리, 마을 논밭에 물을 댈 방법이 있습니다. 강물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아니, 저 멀리 있는 강가에서 어떻게 물을 끌어온단 말이냐? 장영실은 자신의 생각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현령은 놀란 얼굴로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이며 장영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장영실은 강에서 논까지 강물이 흐를 수 있게 물길을 낼 생각이었어요. 현령은 사람들을 불러 모은 다음 장영실이 알려준 방법대로 물길을 내라고 명령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삽과 곡괭이를 들고 나가 강가에서부터 도랑을 팠어요. 곧 강물이 도랑을 따라 흐르기 시작했어요. 언덕이라 물길이 막히는데 어떻게 하지? 이 사람아, 이럴 때는 물레방아를 쓰라고 했잖아. 사람들은 물레방아를 돌려 물을 높은 곳으로 퍼올렸어요. 물레방아 양옆에는 판자를 대서 물이 새지 않게 했어요. 도랑을 따라 흐르던 물이 구덩이를 만나 물길이 끊어지려고 하자 사람들은 나무로 만든 홈통을 잇대어 물길을 계속 이어갔어요. 아이, 장영실은 정말 대단해. 어떻게 이런 경우도 미리 생각해서 나무 홈통을 준비하겠으니 말이야. 도랑을 따라온 강물이 마침내 논밭으로 흘러들어 메마른 땅을 흠뻑 적셨어요. 야, 만세! 만세! 사람들이 두 손을 치켜들고 벌쩍벌쩍 뛰었어요. 장영실도 시든 농작물이 싱싱하게 살아날 것을 생각하니 기뻤어요. 어허, 장영실의 죄가 우리를 구했구나. 장영실은 우리 동네연의 보배로다. 현령이 큰 소리로 외치자 사람들은 아까보다 더 크게 만세를 불렀어요. 멀리서부터 강물을 끌어온 장영실의 지혜는 다른 고을에도 퍼져 가뭄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이 소식은 조선의 세 번째 왕 태종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장영실이란 자에 관한 소문이 사실인가? 그러하옵니다. 장영실은 관노인데 그자 덕분에 가뭄이 들었던 경상도는 흉년을 이겨냈다 하옵니다. 그뿐만이 아니옵니다. 장영실이 동네 연애의 무기고를 잘 관리해두어서 갑자기 쳐들어온 왜구를 물리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대신들의 얘기를 들은 태종이 말했어요. 천민이긴 하나 손재주와 지혜가 매우 훌륭한 자로다. 장영실에게 도천법을 적용하라. 도천법은 학문과 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신분에 상관없이 모아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는 제도였어요. 장영실은 도천법에 따라 한성에 가게 되었어요. 지방 관노인 내가 임금님을 왜 중앙관청에서 일하게 되다니? 장영실은 좀처럼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머니를 두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어머니는 장영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이 어미한테 마음 쓸 것 없다. 나는 그저 네가 자랑스럽기만 하구나. 장영실은 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리고 한성으로 떠났어요. 장영실은 궁궐에서 쓸 여러 물건을 만들고 건물을 짓거나 성을 쌓는 일 등을 하는 공조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다양한 일을 해야 하는 공조에는 재주가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장영실은 손재주를 살려 물건을 고치고 만드는 일을 맡았어요. 새로운 장영실한 사람 손재주가 참 빼어나더군. 어디 그뿐인가? 부지런하고 남들이 싫어하는 굳은 일도 다 도맡아하지 않는가? 장영실은 공조 사람들의 칭찬에도 우쭐대지 않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1418년 태종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조선의 네 번째 왕 세종이 왕위에 올랐어요. 백성들을 잘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세종은 끊임없이 궁리했어요. 백성들 대부분이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어. 해와 달과 별에 관한 천문화, 하루하루의 날짜를 계산하는 달력을 만드는 역학을 연구해야 해. 그래야 백성들이 제때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어. 세종은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러다 세자 시절부터 각별히 눈여겨보아온 장영실을 떠올랐어요. 관노 출신이긴 하지만 장영실은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뛰어난 손재주가 있어. 세종은 장영실을 불러 말했어요. 명나라에서는 해와 달, 별의 움직임과 위치를 재는 전문 관측기근 간이와 혼천이를 쓴다고 하오.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도 있다고 들었어. 우리 조선에도 그와 같은 기구가 있다면 농사에 큰 도움이 되고 백성들의 생활이 편리해질 것이오. 이것들을 한번 그대가 만들어 보아라. 한낱 노비에 불과했던 내가 어명을 받들게 되다니. 장영실은 간이와 혼천이 자동물시계를 만들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지혜롭고 손재주가 뛰어난 장영실이라도 해도 본 적도 없는 기구들을 만들기는 어려웠어요. 세종은 장영실에게 명나라에 가서 천문 관측기구와 자동물시계를 직접 보고 오라고 했어요. 명나라로 간 장영실은 천문 관측기구와 자동물시계가 있는 관성대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관성대 관리가 장영실을 딱 막았었어요. 못 들어가오. 다른 나라 사람이 천문 관측기구와 자동물시계를 보는 것은 국법으로 금하고 있어. 장영실은 당황스러웠지만 물러나지 않았어요. 백성을 위한 오진 임금님이 부탁하신 일이다. 그런 임금님께 보탬이 되는 것이 곧 내 나라 조선을 사랑하는 길이야. 단단히 다짐한 장영실은 관성대 관리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누구나 햇볕과 바람을 누리고 있어. 자연이 차별하지 않고 베푼 덕분이요. 시간의 흐름이나 천체의 움직임 동안 자연인이 더불어 나누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소? 장영실의 말을 듣고 부끄러움을 느낀 관리는 잠시 문을 열어주었어요. 장영실은 관성대의 천문 관측기구와 자동 물시계를 잠깐이나마 볼 수 있었지요. 명나라에서 돌아온 장영실은 천문과 시계에 관한 책을 보며 연구를 계속했어요. 천문 관측기구와 자동 물시계는 결코 만들기 쉬운 기구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장영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에 몰두한 장영실에게 세종은 벼슬을 내려 용기를 북돋아주려고 했지요. 그러나 여러 대신들이 반대하고 나섰어요. 아니되옵니다, 전하. 이 노비에게 벼슬을 내시다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세종은 자신의 뜻을 결코 굽히지 않았어요. 그대들이 반대하면 할수록 과인은 장영실에게 더 높은 벼슬을 내릴 것이오. 세종이 단호히 결정한 덕분에
장영실은 관노의 신분을 벗어나 벼슬자리에 오르게 되었어요. 장영실은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천민이 내가 벼슬아치가 되다니. 세종은 동네 연에 있던 장영실의 어머니도 한성으로 올라가게 해주었어요. 장영실은 자신을 아껴주는 세종이 고맙기만 했어요. 전학기 보답하려면 더 열심히 연구해야 해. 장영실은 자는 시간도 줄여가며 천문 관측기과 물시계를 만드는 일에 매달렸어요. 1424년 장영실은 마침내 시간을 알려주는 자동 물시계인 경점지기를 만들었어요. 옛날부터 사람들은 해가 만드는 그림자를 보고 시간을 짐작했어요. 그러나 비나 눈이 오거나 밤이 되면 해시계는 아무 소용이 없어서 흐린 날에도 쓸 수 있는 물시계를 만들었죠. 경로를 개량한 경점지기는 물이 눈금에 맞춰 차오르면서 시간을 나타냈어요. 그러면 물밭이 그릇을 지켜보던 사람이 묵과 징을 저어 시각을 알렸지요. 장영실이 그대가 이 나라에 큰 기쁨을 주었도다. 그대 같은 인재가 있었네. 참으로 든든하구나. 세종은 장영실에게 더 높은 벼슬을 내렸어요. 장영실은 속으로 다짐했어요. 더 열심히 연구해서 보다 나은 물시계를 만들겠어. 경점지기가 시간을 알려주기는 해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깜빡 졸기라도 하면 큰 낭패였기 때문이에요. 장영실은 천문 관측기구를 만든 일에도 무척 열심히 했어요. 1432년 장영실은 드디어 간이를 완성했어요. 원래 간이는 원나라의 곽수경이 처음 만든 것이었어요. 곽수경은 중국에서 첫 번째로 손꼽히는 과학자였지요. 장영실이 만든 간이는 놀랍게도 곽수경이 만든 것 못지않게 훌륭했어요. 해와 달, 별자리를 관찰해서 위치를 알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시각도 알 수 있었지요. 전하, 이 간이로 한성의 위도를 재어보겠습니다. 정말 한성이 지구 어디쯤에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단 말인가? 장영실은 세종과 여러 신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둥근 간이를 이리저리 돌렸어요. 그러고 나서 뚱꿈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전하, 한성은 북위 38도쯤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종과 신하들은 매우 기뻐하고 놀라워했어요. 이듬해인 1433년에 장영실은 혼천이를 만들었어요. 여러 개의 고리로 이루어진 혼천이는 간이처럼 해와 달, 별들의 움직임과 위치를 잴 수 있는 동시에 시계 장치도 갖춘 기구였어요. 그대가 또 나를 놀라게 하는구나. 이제 보다 정확한 달력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농사 지을 때를 제대로 알려줄 수 있겠어. 세종은 혼천이를 만든 장영실을 크게 칭찬했어요. 그리고 경회르 북쪽에 간이대라는 천문 관측대를 짓게 했어요. 간이와 혼천이를 비롯한 천문 관측 기구들을 놓고 조선의 하늘을 관측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었죠. 장영실은 매일 밤늦게까지 간이대에 머물며 하늘의 달과 별들을 관측했어요. 세종은 가끔 찾아와서 장영실과 친구처럼 천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완전 자동 물시계는 정말 놀라운 발명품이었어요. 자동 물시계는 밤에만 시각을 알려주었지만 완전 자동 물시계는 밤뿐 아니라 낮에도 시각을 알려주는 자명종이었죠. 이 완전 자동 물시계를 자경루로 할 것이니라. 세종은 경복궁 남쪽에 보루각을 짓게 했어요. 그러고는 보루각 안에 자경루를 두고 자경루가 알리는 시각을 조선의 표준 시각으로 삼도록 했어요. 자경루 덕분에 사람들은 시간을 훨씬 쉽게 알 수 있게 되었죠.
세종은 장영실을 더욱 아끼고 신뢰했어요. 그동안 간이와 온천이와 자경류를 만드니라 참으로 수고가 많았소. 아닙니다, 전하. 나라를 위해 더 힘쓰겠습니다. 장영실은 쉴 새 없이 연구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몇 달 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독특한 시계를 만들어냈어요. 4개의 다리가 가마솥처럼 생긴 시계판을 떠받치고 있는 해시계 앙부일구였어요. 앙부일구는 우리나라의 독창적인 해시계였어요. 시간만 알려주는 다른 나라의 해시계와 달리 앙부일구는 시간과 절기를 동시에 알려줘서 편리했어요. 둥글고 오목한 모양도 예스풀처럼 아름다웠죠. 둥글고 오목한 모양도 예술품처럼 아름다웠죠. 참으로 훌륭한 시계로다. 여봐라, 이 앙부일구를 해전교와 종묘 남쪽에 각각 설치하여 백성들이 시간을 알고 생활할 수 있게 하라. 매일 많은 사람들이 앙부일구를 보러 종묘와 해전교로 몰려들었어요. 집집마다 두고 볼 수 있는 시계를 만들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시계를 보기 위해 먼 길을 오는 사람들을 보고 장영실은 다시 연구를 시작했어요. 1437년에는 집안에 둘 수 있는 일성정시의를 만들었어요. 일성정시의는 낮에는 해, 밤에는 별자리의 위치로 시각을 알 수 있는 시계였어요. 일성정시의를 만들고 장영실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어디든지 갖고 다니며 시간을 알 수 있는 시계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앙부일구나 일성정시에는 그거 무거워서 한 곳에 두고 볼 수밖에 없어.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시계라면 더 편리하겠지? 장영실은 연구를 거듭한 끝에 휴대용 시계인 현주일구를 만들었어요. 시계를 몸에 지닐 수 있다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사람들은 소매뿌리에서 현주일구를 꺼내보며 마냥 신기했어요. 시계를 가지고 다닐 수 있다니 꿈은 아니겠지? 어느덧 장영실의 얼굴에도 깊은 주름이 생겼어요. 그러나 과학기술과 발명에 대한 열정은 변함이 없었지요. 자경루는 그 시계고 혼천이는 전체를 관측하는 기구야.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 수 없을까? 장영실은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책까지 투우를 읽으며 연구에 몰두했어요. 1438년 장영실은 마침내 혼천이와 자경루의 두 가지 기능을 다 갖춘 옥루기륜을 만들었어요. 옥루라고도 하는 이 기계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자동식 천문시계였어요. 게다가 신기하고도 아름답게 꾸며졌어요. 기계 장치는 종이로 만든 산 속에 숨겨져 있었어요. 종이산에는 사계절의 풍경이 그려져 있고 그 안에서 사람과 동물을 닮은 인형들이 나와 북, 종, 징을 쳐 계절과 시간의 흐름을 자동으로 알렸어요. 1442년 장영실은 세종이 탈 가마를 만든 일을 감독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장영실이 만든 가마가 세종을 태우고 가던 중 그만 부서지고 말았어요. 세종은 장영실을 용서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하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영실의 벼슬을 빼앗고 궁궐에서 내쫓아야 했죠. 궁궐을 떠난 장영실이 그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언제 태어났는지 모르는 것처럼 언제 이 세상을 떠났는지도 몰라요. 장영실은 조선에서는 물론이고 그 당시 전 세계를 통틀어 보더라도 빛나는 과학기술자였어요. 갖가지 시계와 천문관측 기술뿐 아니라 경자자와 갑인자라는 금속 활자를 만들어 조선의 인쇄 문화를 찬란하게 했어요. 경상도 지방을 돌아다니며 광물을 낱낱이 조사하여 철을 생산하기도 했죠. 과학기술자 장영실, 지칠 줄 모르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이미 만든 것도 더 좋게 발전시켜 백성을 도우려 했던 장영실의 삶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어보셨나요? 요즘 아이들에게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돈 많이 버는 사람이라고 대답하고는 합니다. 초등학생의 태반은 가수나 배우가 되고 싶어 하고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나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각자가 갖고 있는 재능과 상관없이 모두 똑같은 꿈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의 진정한 마음으로 닮고 싶은 사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릴수록 위인 이야기의 힘은 큽니다. 아직 어리고 조그마한 아이들은 자신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고 위인들의 성공에 감탄한답니다. 하지만 그네들에게도 끝없이 열린 미래가 있지요. 신화처럼 빛나는 위인들의 모습은 아이들에게 훌륭한 역할 모델이 되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밝은 등대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